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연휴 기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재가 전쟁을 선포했고요. 사상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전쟁이 왜 일어난 것이고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났다고 하는데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트릴레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이제 사법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 전쟁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UAE 그리고 사우디, 이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곳을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프리카가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지역이 노란색,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갈색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갈색 지역이 특이하게도 이렇게 두 개가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어디냐라고 보면요. 여기 웨스턴뱅크라고도 하는 서한지구가 아니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가자지구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좀 더 확대해 보면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라고 하는 세력이 이스라엘에 폭격을 한 곳이 이렇게 많은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상군들이 공격한 곳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한 곳은 이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자지구 근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이렇게 가자지구가 있고요.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지역들에서 굉장히 많은 전투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사망자가 벌써 1100명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투가 길어질수록 폭력이 서한지구나 레바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은 가자지구에서 전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한지구까지 확산될 수 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려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좀 빨리 끝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확산될 수 있는 것인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구도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글 맵을 보면요. 팔레스타인은 아예 국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표시도 안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요.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중인 하나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최대 항공모함을 이스라엘 근처에 전진 배치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미국이 뒤에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은데요. 팔레스타인, 즉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 전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앞으로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란이 단순히 하마스를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좀 더 전쟁에 깊이 개입하게 된다면 전쟁의 양상은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란이 왜 하마스를 도와주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중간에 이제 사우디의 역할, 사우디도 나오게 되는데요. 뒤에서 이게 사우디와 이란과 이런 관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라고 하는 무장단체도 역시 이스라엘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얽혀있는 전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라는 곳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확산되게 될 경우에 서한지구 또는 레바논이나 이란의 참전 여부 등등이 지금 관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만 그친다면 단기간에 끝날 수 있겠지만 왜 이런 걱정들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트릴레마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트릴레마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1946년에는 유대인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렇게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각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7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건국되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다 쫓아내고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1967년에 있었던 3차 중동 전쟁 이후 이스라엘 영토가 크게 확장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더 많은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유가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967년에 3차 중동 전쟁이 있었는데 왜 이때는 유가가 안 올랐고 왜 1973년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을 때야 비로소 42%나 유가가 급등하는 1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원유의 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3차 중동 전쟁이 있었던 이 시점에는요, 소비도 증가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생산량도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괴리가 아주 심각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1970년대 이후로 미국에서 원유 생산량은 옆으로 유지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소비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1970년대 초반에 있었던 4차 중동 전쟁은 유가의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공급이 축소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유가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쇼크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트릴레마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가지를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국가는 포기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가치이겠죠. 두 번째로는요, 1940년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이후로 민주국가라는 것도 추구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고토 회복이라고 해서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토를 계속 확장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트릴레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번과 2번 이 3번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유대국가이면서 민주국가를 추구하려면 영토 회복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반대로 유대국가이면서 영토는 회복해야 돼 라고 한다면 민주국가라는 것은 포기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 뭐였냐면 1995년에 있었던 오슬로 협정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이 중재를 하고 나섰는데요. 계속 이 지역에서 싸우니까 물론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서로 간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 땅에는 팔레스타인 사는 걸로 하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기 있잖아. 현실적으로 좀 사이좋게 지내보자.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슬로 협정을 추진했던 라빈 총리입니다. 이 라빈 총리는요, 안타깝게도 이 다음에 강경파 청년에게 암살되고 맙니다. 이분이 암살된 이후로 그 다음 해에 총리가 된 사람이 바로 네타냐후라는 분이죠. 이번 전쟁이 일어난 배경에도 이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타냐후라는 분은 참 대단하신 정치인인 것 같아요. 1996년에 총리가 된 이후로 3년 동안 총리를 한 다음에 다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차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12년 만에 퇴진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작년 12월 달에 다시 3차 집권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들이 많았는데 부정부패와 관련된 부정적인 평가가 3차 집권 이후에는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가 3차 집권을 한 네타냐후의 새로운 정부 하에서 이스라엘의 민주주의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네타냐후가 워낙 비리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법개혁을 했고 이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사법권을 무력화했다라는 측면을 물론 네타냐후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트릴레마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요. 그동안은 이렇게 땅을 더 확보하는 것은 포기하더라도 유대국가이면서 민주국가인 나라로 가자라는 분위기에서 민주국가를 포기하고라도 고토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겠다라는 쪽으로 이동한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현상들을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동의 국가들이 좋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트릴레마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타냐후라는 분이 얼마나 정치인으로서 끈질긴 생명력을 가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사법권을 훼손시킨다라는 것이 민주주의와 유대주의 그리고 고토 회복이라는 것 중에서 사법권 훼손은 아무래도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이 두 가지에 집중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의 3차 집권 이후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긴장관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것을 미국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슈인데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UAE 그리고 이제 모로코, 바레인과 같은 국가들 간의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을 이끌어냈는데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요, 이스라엘과 아랍인 모두 아브라함을 선조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협정 그러면 야 우리 평화롭게 살자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협정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네타냐후 총리는요, 팔레스타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니네들 뭐 우리를 공격해봐 어차피 우리는 아이론 돔을 통해서 나 방어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니네 문제 해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중동의 국가들과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어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것은 야 우리 문제는 해결도 안 해주고 지들끼리 그럼 외교를 정상화한다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협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기 2주 전이었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우디와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사우디도 이에 화답해서 증산을 해주겠다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딜을 돕기 위해서 원유 생산량을 좀 늘릴 수도 있지 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백악관에서도 그래 땡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우디, 이스라엘, 미국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고 있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영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하마스에게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의사도 표현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해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그동안 팔레스타인을 무시하고 UAE와 바레인과 같은 나라들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는다든지 혹은 더 나아가서 미국과 손잡고 사우디에게 러브콜을 보낸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이슈가 갈등이 점점 증폭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타냐후가 추구했던 방식, 즉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을 무시하면서 쌩까면서 가기는 좀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의 제목이 그냥 이번에 하마스를 디스트로이, 제거해버리자, 파괴해버리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식으로 이 전쟁의 양상이 진행될지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유가일 텐데요. 현재 상황에서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유가가 지금 촬영 시간 기준으로 한 4에서 5% 정도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원유가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사우디와 이란이 어느 정도로 이 전쟁에 개입되느냐 여부일 텐데요. 이것도 참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요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 나면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최대한 중립적으로 여러분에게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